할머니, 지금 이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 8층 높이 빌딩 외벽에 매달린 작업대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저 아이가 왜 여기에? 어떻게? 소년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쾅! 그 순간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문부터 막아! 뒤따르던 두 명이 재빨리 문을 막아섰습니다. 김미경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8층 높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찔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소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미경은 잠시 주저하다 창틀을 넘어 곤돌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작업대 위에서 소년을 꽉 껴안고 앉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소년의 외침과 동시에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7층, 6층, 5층. 김미경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위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 막아! 마침내 곤돌라가 지상에 닿았습니다. 소년이 숨겨둔 전동 킥보드 쪽으로 달렸습니다. 소년은 김미경을 뒤에 태우고 킥보드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빌딩 입구에서 사내들이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소년은 골목길을 누비며 질주했습니다. 소년은 누구길래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구했을까요? 이들은 쫓아오는 남자들로부터 무사히 탈출했을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쾅! 골프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박석준은 얼굴이 시빨개진 채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그 파일 못 찾으면 당과 나 너까지 모두 끝이야. 박석준 의원 대선 캠프 사무실. 40대 중반의 국회의원.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광기만이 느껴졌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최선을 다한다고? 석주는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퍽! 옆 탁자 위의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가 나와? 그 파일 하나 때문에 내가 우리 당이 다 날아갈 수 있어. 석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비서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예, 의원님. 비서가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석준은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가슴의 두근거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책상 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똑똑. 의원님, 인터뷰 시간입니다. 비서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어진 넥타이, 충혈된 눈.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다시 맺었습니다. 석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인터뷰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기자 3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2대가 삼각대 위에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기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석주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일정이 워낙 바빠서요. 아닙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카메라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붉은 녹화등이 켜졌습니다. 의원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중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청렴한 이미지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원 후원 활동으로 유명하신데요. 이런 봉사정신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석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해온 일입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의 공이 아닙니다. 석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당 고문이시자 전직 사선 국회의원이신 저의 어머니 김미경 의원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석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을 가장 먼저 챙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는 나라,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시네요. 네, 저에겐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석준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석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캠프 건물 앞 광장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석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석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석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TV 속보가 터졌습니다. 방금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박석준은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향한 존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박석준, 진짜 효자네요. 어머니 가르침을 따르는 정치인, 이런 분이 대통령 되어야죠. 김미경 의원도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우시다니. 석준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선한 이미지, 효자 이미지.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전 그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비서를 위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찾고 있는 그 파일이 무엇인지. 석준은 캠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어머니만 제외하고. 그 시각 김미경과 민수를 태운 킥보드는 좁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전동 모터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쥐고 익숙한 솜씨로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뒤에 탄 김미경은 민수의 등을 꽉 붙잡았습니다. 처음 타보는 킥보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미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는 허름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빼곡한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중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위험하니까 일단 들어가요. 민수가 킥보드에서 내려 김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해뜰고시원이라는 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3층 복도 끝. 민수는 304호 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1.5평 남짓한 방. 작은 책상, 좁은 침대, 벽에 붙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민수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김미경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직도 8층에서 내려온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물 드릴게요. 민수가 책상 위 페트병을 건넸습니다. 김미경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안전모를 벗은 민수의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앳된 얼굴에는 여전히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경의 시선이 민수의 왼쪽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염주였습니다. 나무 구슬들은 세월에 닳아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민수의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염주는 혹시?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민수야. 네, 저예요. 윤민수요. 보육원에서 만났잖아요. 김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석준의 홍보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오르자 김미경은 혼자 보육원에 남았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소년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였습니다. 넌 나가지 않았구나. 김미경이 다가가자 소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전 심장이 안 좋아서요. 뛰어다니면 안 돼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미경은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민수예요. 민수야, 너 수술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 김미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석주는 카메라 앞 아이들에게만 돈을 쓰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외면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민수는 놀란 눈으로 김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약속해. 김미경은 그날 조용히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차고 다니던 염주를 풀어 민수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 염주가 할머니를 지켜주듯이 너도 지켜줄 거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염주를 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김미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뛸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김미경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날 찾았니? 오늘 그 빌딩에 어떻게 있었던 거야?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즘 외벽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로프공이요.
위험하긴 한데 급여가 괜찮아서요. 기술 없이도 할 수 있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대학 가려면 학비도 모아야 하고 보육원에도 조금씩 후원하고 싶어서요. 오늘 그 빌딩에서 외벽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열린 창문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를 해치려는 이야기가. 김미경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날 구하려고 온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경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김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야, 긴 이야기인데 들어볼래?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준이가 사람을 죽였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김미경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고시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김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 어느 날 저녁 낯선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퀭하니 파여 있었어. 며칠 밤을 안 잔 사람 같았지.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였어. 경찰도 언론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 석준의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대. 마지막으로 날 찾아온 거야. 석준의 어머니인 나한테. 여자는 봉투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김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국회의원이라 믿을 수 없지만 어머니이기에 믿는다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힘든 결정인 거 안다고, 당신 아들이 한 짓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말을 끝맺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봉투를 김미경의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미경은 홀로 남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SD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영상을 틀었어. 김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석준의 차 안에서 찍힌 영상.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아이. 퍽! 차가 아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석준이 내렸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들어 올려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김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석준이었어. 내 아들이. 김미경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김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김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고 근처 CCTV에도 석준의 차량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목격자는 증언을 바꿨습니다. 못 봤다고, 착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는 알았대.
박석준 의원의 영향력이라는 걸.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아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됐어. 경찰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지. 김미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움직였습니다. 석준을 미행했습니다. 석준의 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차에 침입했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를 훔쳐냈습니다. 그때부터 석준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는 그 SD카드를 받았어. 그리고 약속했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김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 뒤 그 여자는 실종됐어.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비서를 시켜 사람을 풀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석준이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김미경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중학생과 실종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미경은 석준을 불렀습니다. 석준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김미경은 석준 앞에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석준은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석준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술을 마셨고 사고를 냈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어딘가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라고,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어머니라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석준에게 일주일 시간을 줬어. 스스로 자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김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자수 대신 어머니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캠프 사무실로 부른 것은 자수 인터뷰를 하겠다는 핑계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어머니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그 SD카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뒀어. 석준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지. 김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은행 대여금고요. 김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살려주신 생명이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김미경은 민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로지점 304번 금고야. 조심해야 해. 민수는 열쇠를 받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꼭 가져올게요. 김미경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김미경이 준 작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행의 종로지점 304번 금고. 민수는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 평범한 20대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지만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종로역에서 내렸습니다. 은행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창구 직원 몇 명과 고객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대여금고 이용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성함이랑 금고 번호 알려주세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김미경 명의의 금고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미경이 작성해준 위임장이었습니다. 김미경 명의 금고인데요. 위임장 여기 있습니다. 304번이요. 직원이 위임장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민수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위임장과 대조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금고실 입구에 또 다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04번 금고 이용하시죠? 네. 직원이 민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금고들이 벽을 따라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304번 금고는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SD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SD카드를 크로스백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은행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석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뒤로 돌아섰습니다. 로비 반대편 비상계단 쪽으로 걸었습니다. 뛰면 안 됐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아, 저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민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확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이 쫓아왔습니다. 지하 1층 문을 지나자 주차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차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디 갔어? 저쪽이야. 사내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기어 나와 반대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밝은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내들이 주차장 출구에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지하철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쿵쿵 내려가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마침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전동차에 뛰어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내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꽉 껴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에는 SD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카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전동차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미경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가 SD카드를 가지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석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납치당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를 캠프 사무실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께서 정체불명의 남성과 함께 사라지신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납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발 우리 어머니를 무사히 돌려보내 주십시오. 누구든 어머니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제보해 주십시오. 석준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발. 화면이 전국으로 송출됐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박석준 의원 어머니 납치라니. 너무 안타깝다. 빨리 찾았으면. 석준 의원님, 힘내세요. 꼭 찾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선 후보 어머니를 납치하다니. 석준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동정표가 쏟아졌습니다. 효자 이미지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미경의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실종자, 납치 피해자, 온 나라가 김미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 김미경은 TV를 켰습니다. 석준의 기자회견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아들,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아들. 김미경은 TV를 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석준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납치 피해자로 만들어 동정표를 얻고 동시에 어머니를 수배자로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김미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신고당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CCTV에 찍히는 순간 석준에게 위치가 노출됩니다. 민수가 SD카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김미경은 SD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카드.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석준이 추적할 수 없는 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한 목소리. 김미경은 입을 열었습니다. 최 기자님, 접니다. 김미경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사하십니까? 최 기자.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김미경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 전 괜찮습니다. 최 기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김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납치당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 박석준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최 기자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전 10시 남산 팔각정에서 만나요.
제가 직접 갈 순 없습니다. 대신 제가 믿는 사람을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미경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일 최 기자님을 만나서 이 카드를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남산 팔각정. 민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팔각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남자, 최 기자였습니다.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최 기자님이십니까? 최 기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이 보내신 분이신가요? 네. 민수는 주머니에서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최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박석준 의원이 중학생을 차로 치고 시신을 유기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최 기자는 SD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의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기자와 헤어져 팔각정을 내려왔습니다. 최 기자는 SD카드를 꽉 쥐고 차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도로, 비 내리는 밤, 차량 블랙박스 화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학생. 퍽! 최 기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아이를 치는 장면, 석준이 내려 아이를 트렁크에 넣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방송국 데스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종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대선 투표일. 전국의 투표소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녁 6시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박석준 캠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풍선과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석준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VIP룸에서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당선이 확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TV 속보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동시에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박석준 후보, 음주 뺑소니 의혹 영상 공개.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석준이 중학생을 치는 장면, 시신을 트렁크에 넣는 장면, 캠프가 얼어붙었습니다. 환호성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TV를 바라봤습니다. 석준은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뭐야?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SNS가 마비됐습니다. 박석준 뺑소니 살인마. 어머니 납치 연극이었어. 중학생을 죽이고 거짓말을. 당장 체포해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캠프 입구로 경찰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준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석준, 긴급 체포합니다. 뺑소니, 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석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난 대통령이 돼야 해. 석준은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광장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플래카드를 찢었습니다.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사기꾼, 살인마, 감옥에 쳐넣어라.
민심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고시원 방. 김미경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 김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김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 그 아들이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죽은 중학생과 실종된 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위해. 김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아이의 엄마는 찾지 못했습니다. 석준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미경은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면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가운데 놓인 좁은 방. 석준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석준. 얼굴은 수척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당했던 대선 후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김미경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석준아.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석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회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석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석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김미경은 석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를 보러 왔어. 석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를 보러요?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영상을 뿌리고 저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저를 보러 오셨다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김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넌 사람을 죽였어. 중학생을. 그 아이 엄마는 실종됐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석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일주일 시간을 주셨죠. 자수하라고. 하지만 전 자수 대신 어머니를 제거하려 했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석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저를 제거했잖아요. 정치 생명을, 인생을, 모든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김미경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석준아, 난. 석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이러는 거예요? 김미경은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석준은 김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입양됐다는 거. 김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날 낯선 부부가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제 친부모라고 했어요. 김미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사기꾼인 줄 알았죠. 유명해지니까 돈 뜯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생 기록도 있었고요. 석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죠. 그 사람들이 제 친부모가 맞았어요. 김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석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입양됐다는 걸 평생 숨기셨잖아요.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전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전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5억. 안 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했죠. 김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줬어요. 5억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사라졌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석준은 김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김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친아들이든 입양한 아들이든 넌 내 아들이야.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입양한 건 맞아. 내가 생후 6개월 때 보육원에서 너를 처음 봤어. 작고 여린 아기였지. 넌 울지도 않고 나를 빤히 쳐다봤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 김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날 결심했어.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널 데려왔어. 내 아들로 만들었어.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경찰에 넘기고 모든 걸 빼앗고. 김미경은 석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사람을 죽였어. 그 아이는 너 때문에 죽었어. 그 아이 엄마는 내가 감금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해서 그 죽음을 덮어줄 순 없어. 김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내 엄마야.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야. 양심이 있는 사람. 죽은 아이와 감금된 엄마를 외면할 수 없었어. 석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난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석준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전 항상 불안했어요.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저를 버릴 것 같았어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더 성공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 어머니가 저를 진짜 아들로 인정해 주실 것 같았어요. 김미경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석준아, 난 항상 널 내 아들로 생각했어. 내가 뭘 하든 넌 내 아들이었어.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석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김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아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죗값을 치러야 해. 하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석준을 데리러 왔습니다. 석준은 일어섰습니다. 김미경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석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김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주 올게. 석준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석준은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친아들이든 입양한 아들이든 넌 내 아들이야. 난 그날 결심했어.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난 내 엄마야.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야.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죽은 중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아이. 자신의 차에 치여 쓰러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폐공장 컨테이너에 감금된 여자. 석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난 뭘 한 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죽은 아이를, 감금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석주는 변호사에게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김미경이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석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석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미경은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석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이 엄마요. 살아있어요. 김미경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금했어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폐공장에, 컨테이너 안에 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주면서 감시하고 있어요.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잡힌 후로 제 사람들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 여자가 위험할 거예요. 김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시신도 제가 묻은 곳을 알아요. 파주 야산 폐공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 석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전 사람이었어야 했어요. 아들이기 전에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김미경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할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세한 위치를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경기도 파주 폐공장, 녹슨 컨테이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쉈습니다. 컨테이너 안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팀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석준이 알려준 위치, 삽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얕은 땅 아래 작은 유골이 나왔습니다. 중학생 교복, 가방, 학생증,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된 그 중학생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쇠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렸어. 엄마가 꼭 찾을 거라고 믿었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이제 널 제대로 보내줄게. 김미경은 장례식장 뒤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김미경을 봤습니다.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다가왔습니다. 김미경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엄마는 김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윈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찾게 해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의원님이 아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제 아들도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예요.
김미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는 김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의원님 아들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머니로서 저도 압니다. 그 마음. 두 엄마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김미경은 매주 석준을 찾아갔습니다.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밖은 어떠세요? 괜찮아. 민수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5번째 면회. 석준이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6번째 면회. 석준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넌 10번도 넘게 넘어졌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김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석준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김미경은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희망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김미경이 보육원을 인수했습니다. 석준이 위선으로 이용했던 그곳. 이제 김미경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김미경을 껴안았습니다. 김미경은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민수는 이제 이 보육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김미경이 민수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민수는 대학 진학을 미루고 보육원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 다들 잘 지내요. 오늘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있어요. 7살 여자아이인데 아직 말을 안 해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 거야. 두 사람은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석준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가며 석준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육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김미경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이 준 그 염주. 세월에 닳아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미경이라면 아들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